10년 만에 3%로 올라섰습니다. 다음 달에도 0.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큰데 IMF는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2%로 낮춰 잡았습니다. 한국이 UN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가 2019년부터 4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에 불참해온 게 한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회 국감에서 윤건영 의원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충돌했습니다. 윤 의원이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과거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 윤 의원이 김 위원장에게 생각이 변함없는지 물었고 김 위원장은 부정하지 않았는데 파행 끝에 사과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는 차량에 오늘부터 범칙금 최대 7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3개월 계도 기간을 가졌지만 혼선은 계속됐습니다. 보일러 가스 누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포항에서 모텔 투숙객 3명이 숨졌습니다. 쌍방울 그룹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쌍방울과 자금 거래를 해온 KH그룹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세계 경제가 이미 닥쳐온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복합 위기 앞에서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더 추운 겨울이 될 거란 예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장은 뜀박질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돈줄을 쥐고 있습니다. 우리 통화당국 역시 견디지 못하고 오늘 또다시 0.5%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3%대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큼성큼 큰 걸음으로 잇따라 금리를 올려도 아직은 물가가 더 멀리 달아나는 형국이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 파도가 덮치면서 우리 경제의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준영 기자의 보도로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사상 최초 5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자 석 달 만에 두 번째 빅스텝을 밟은 한국은행. 이유는 역시 물가였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6%로 전달보다 조금 낮아졌지만 이런 고물가 현상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우리나라에 더 나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난 8월 이후 심각하게 널뛰는 원달러 환율도 빅스텝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환율이 안정돼야 수입 물가 상승과 외국인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 기준금리는 10년 만에 3%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를 통해 물가 상승률을 1%포인트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경제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경제 성장률은 0.1%포인트 감소하고 연간 이자 부담은 12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금리를 올려도 한미 간 금리 격차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미 연준은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4.5%까지 올릴 전망인데 이렇게 되면 현재 예상처럼 하느니 다음 달 빅스텝으로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리더라도 한미 금리 격차는 1%포인트 벌어집니다. 1% 금리 차는 상당히 큰 차이라고 봐요. 아마 연말까지 계속해서 환율이 불안할 것이다. 고환율과 고물가, 무역 적자 확대와 경기 하강세 등 우리 경제에 들이운 먹구름은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이렇게 기준금리 뜀박질이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8% 시대도 눈앞에 닥쳤습니다. 이른바 영끌로 집을 산 분들, 소상공인, 청년층 등 금리 인상 취약계층의 비명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절반 가까이는 기준금리 3%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전세 대출로 수도권에 어렵게 신혼집을 마련한 30대 김모 씨. 가뜩이나 불어난 이자로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또 오르자 발만 동동 구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더 높아지는 바람에 진짜 요즘에 너무 손 떨리고 차라리 월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이렇게 기준금리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변동금리형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전세자금 대출의 93.5%에 달합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 여신금리 상단은 7%를 넘어 8%대를 향해 질주하는 상황. 생계용 대출이 취약계층의 과도한 빚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0명 가운데 6명이 20, 30대 청년층인 걸로 나타나면서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기업들 시름도 깊어졌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국내 제조업체 30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들 42%가 감내할 수 있는 금리의 한계 수준을 3%라고 답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산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자본 조달이 안 돼요. 투자가 올스톱이 되는. 사회 전반에 퍼진 고금리의 충격을 연착륙시킬 대책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년 우리 경제 전망을 더 비관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는 더 낮추고 물가 전망치는 더 높였습니다. 내년에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송병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IMF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2%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4월엔 2.9%였는데 두 번 연속 낮추면서 0.9%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악재가 겹친 결과입니다. 오히려 금년보다 내년이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가 전망도 올해의 경우 지난 4월 3.1%에서 두 차례 올린 5.5%로 내년의 경우 기존의 2.5%에서 3.8%로 대폭 올렸는데 이런 고물가가 경기를 짓누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We have calculated that about 1/3 equivalent of the world economy would have at least 2 consecutive quarters of negative growth this year, next year. IMF는 세계 경제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7%로 낮췄습니다. The worst is yet to come, and for many people, 2023 will feel like a recession. 블룸버그는 악재가 중첩될 경우 내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언급했습니다. 유럽에선 이미 경기 침체가 시작됐고 미국도 임박했다는 분석에 글로벌 경기 둔화 공포는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47개 나라를 선출하는 UN 인권이사국에서 탈락했습니다. 지난 2006년 인권이사회가 창설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어서 충격이 적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오는 2024년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목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채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Have thus been elected member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of Bangladesh, Kyrgyzstan, Maldives. 한국이 아시아에서 4개국을 선출하는 UN 인권이사국 선거에서 5위에 그치며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2006년 UN 인권이사회 창설 이후 첫 낙선입니다. 방글라데시와 베트남 등 이사국 4개국은 국제인권기구 프리덤 하우스의 세계 자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보다 크게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동 참여국 수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공동 발의국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그 결의안을 외면하는 건 겨우 총회 때 외교부는 올해 14개의 국제기구 선거에 나서 선택과 집중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지만 4차례 연속 공동 제안국 불참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외통위원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모습에 실망이 누적됐다는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2024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목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권에 대한 매우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사국이 아니면 여러 가지의 역할이나 역량들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촉발시킨 이른바 친일 국방 주장은 여야의 전면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금은 이런 논란 벌일 때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물론 야권에서도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당에선 북한의 7차 핵실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정민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북한이 전 세계에 핵 미사일을 판매하는 핵무기 백화점이 됐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까지 파기해야 된다고 적었습니다. 1991년 남북이 합의한 선언문에는 핵무기 시험, 제조, 생산, 사용 금지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핵 고도화하고 핵 무장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선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미 휴지 조각이 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북한 핵무장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고 한미일 합동훈련은 친일 국방이라는 논리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북한의 국방비는 수십 배 차이라면서 일본과의 훈련은 필요 없다고도 했습니다. 6.15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맺고 있습니다.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핵이 완성 단계에 이른 심각한 전력 비대칭 상황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면서 북핵 대응에는 일본의 정찰 위성의 정보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찰 위성이 하나도 없는데 일본은 정찰 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 정보가 일본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북한은 세계 4, 5위 핵무력국이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은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이재명 대표의 방산업체 주식 소유 문제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국방위 소속인 이 대표가 방산업체 주식을 소유한 게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공격했지만 이 대표 측은 어떤 경위로 이 주식을 사게 됐는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공개된 이재명 대표의 재산 공개 내역입니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주식 2억 3천만 원 상당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두 업체는 해군에 함정 관련 납품을 하는 방산업체입니다. 여당은 군사작전이 아니라 주식작전을 하려고 국방위에 간 거냐며 이 대표는 국방위를 떠나라고 꼬집었습니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식 투자를 왜 하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왜 대선 이후에 주식 투자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해당 주식은 보궐선거 전부터 보유했고 2개월 전 백지 신탁 심사를 청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유력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 대표를 김정은 민노총과 함께 대한민국의 삼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까도 계속 비리가 나오는 까도남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청선에 깃발을 들어야 될 때가 되었다. 특히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의 물타기용으로 앞뒤가 안 맞는 친일 국방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최근 북한의 핵 위협 수위가 높아지면서 우리도 미군이 가진 전술 핵을 다시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배경과 현실적인 가능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핵무기 하면 보통 핵폭탄을 상상을 하는데 전술핵이라는 건 뭐가 다른 겁니까? 네, 전략핵과 비교해서 쓰이는데요. 그 차이는 파괴력과 범위입니다. 예. 이 전략핵은 도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파괴력이 큰 핵무기고 전술핵은 목표물만 노리는 정밀 타격용으로 국지전에서 주로 씁니다.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 핵 배낭을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런데 재배치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 과거엔 우리나라에도 이 전술핵이 배치돼 있었던 모양이죠. 네, 우리나라가 보유한 건 아니고요. 주한미군이 1958년에 처음 도입해서 한때 950개 정도 배치돼 있었습니다.
70년대 중반부터 점차 줄어들다가 냉전 체제 해체를 계기로 1991년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지금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된 만큼 우리도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와서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군요. 맞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이런 핵 배낭을 공개하고 여기에 넣을 소형 핵탄두를 과시한 게 벌써 6, 7년 전입니다. 그 사이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서 실전 배치해서 훈련하고 있고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점도 법령에 넣었습니다. 북한의 행동을 막을 카드가 별로 없다 보니 이제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해서 언급을 하긴 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조야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명확하게 선을 그어왔던 그간의 입장과는 달라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당 지도부에서는 9.19 군사합의는 물론이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한반도에 이 전술핵을 재배치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배치가 될까요? 예전처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평소에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관리하다가 유사시엔 한국 전투기에 실어서 투하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유럽 나토 국가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나토식 핵공유라고 부릅니다. 두 경우 모두 쏠지 말지는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지만 핵 우산보다는 확실한 대응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반대가 만만치 않잖아요. 네, 전술핵 재배치를 하려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파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할 거고 또 핵전쟁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미국도 섣불리 추진하기가 힘듭니다. 결국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공식 파기하는 것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이 핵 대 핵의 대결 국면에 가는, 즉 북한 핵을 공식으로 용인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는 양날의 칼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미국 정부의 입장이 더 중요할 텐데 미국 정부의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이 백악관 관계자는 그건 한국 정부가 답할 사안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예, 핵무기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북한 핵 위협의 수준이 달라졌다는 점은 직시할 필요가 있겠죠.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대북 코인 사업 의혹의 불똥이 박원순 전 시장 당시의 서울시로 튀고있습니다. 서울시 국감에서는 전임 시장의 대북 코인 사업 연루 의혹을 규명하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오세훈 시장은 문제가 있다면 수사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북 코인 사업 문제는 지난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당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법무장관의 미국 출장이 민주당 인사들의 대북 코인 연루 의혹을 조사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 암호화폐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와 에리카 강이란 여성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전직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등장한다고 밝힙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입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입니다. 북한의 이더리움 리서치 센터를 만드는 데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그리피스는 2019년 북한을 방문해 대북 제재를 피해 가상화폐를 활용하는 기술을 소개한 혐의로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서울시 국감에서는 여당 측에서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사실 여부를 서울시가 밝히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을 돕겠다는 것, 더군다나 이적 행위를 하겠다는 건데요. 향후의 상황을 파악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수사 요청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김의겸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북 코인 사업 의혹의 핵심은 한동훈 장관이 직접 수사 지휘를 금지한 검찰청법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그룹이 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검찰은 김 전 회장이나 쌍방울이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자금 세탁을 시도했을 가능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복제 불가능한 디지털 예술 작품을 파는 NFT 거래 사이트. 쌍방울과 KH그룹이 합작으로 만들어 시범 운영 중입니다. 검찰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이 NFT 거래소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하려 한 정황을 파악하고 여기에 깊숙이 개입한 가상자산 전문가 A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TV조선과 인터뷰에서 김 전 회장 제안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을 진행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래소만 생기면은 영업 부분에 있어서는 업비트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성은 이게 자신 있다. 저는 그렇게 포부를.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은 6월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사실상 멈춰선 상태. 인허가 문제가 있었어요. 코인 거래소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정부의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NFT 거래소 사업은 계속돼 시범 운영을 하는 상태까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측이 가상화폐와 NFT 거래소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거나 도피 자금을 마련했을 가능성 등을 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쌍방울과 수시로 자금 거래를 해온 KH그룹에 대해서도 이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H그룹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한 과정은 물론이고 이 회장의 개인 비리까지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강원도가 1조 6천억 원을 들여 만든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올림픽 이후 재정난을 겪다가 지난해 KH그룹 계열사 KH 강원개발에 7,100억 원대에 매각됐습니다. 알펜시아가 매각되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낙찰 금액은 7,100억 원입니다. 4차례의 유찰 끝에 매각이 이뤄졌는데 마지막 입찰업체 두 곳이 모두 KH그룹 계열사인데다가 가격이 예상보다 낮아 헐값 매각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매각 과정에 담합과 입찰 방해 등이 있었는지를 수사해왔는데 최근 KH그룹 배모 회장과 최문순 당시 강원도지사를 관련 혐의로 잇따라 입건했습니다. 더 나아가 수사당국이 KH그룹의 알펜시아 인수자금 전반을 들여다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KH그룹이 인수한 서울 남산 하얏트 호텔에서 재작년 벌어진 조직폭력배 난동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해당 조폭이 배 회장에게 도박 등 자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해 갈등을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 전환 사채를 수사하면서 KH그룹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KH그룹 배 회장은 업계에서 의형제로 불릴 만큼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일제고사 부활 논란이 학부모 사이에서 화두입니다. 이 교육부는 원하는 학교에서만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줄 세우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일제고사는 지난 정부에서 폐지됐죠. 5년 동안 자녀의 학력 수준을 알지 못해서 답답했던 학부모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아이의 학습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교육비를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고사 폐지 후 학부모들은 학원의 진단평가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몰라가지고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아이들 수준 알아보려고 학원에 비용 주고 테스트 하러 다닙니다. 전국적 평가 자료를 보유한 대형 학원들은 반대급부를 누립니다. 25만 명이 응시하는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한 대형 학원은 정밀 분석 결과를 제공해줍니다. 학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교 학생들도 표본으로 들어와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전국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5년 전 일제고사 폐지로 학력 저하가 심화됐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 일제고사 폐지 후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중은 이전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모든 학교로 전수평가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벌써부터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제고사 부활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전교조는 국영수 중심 문제풀이 수업이 확대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반면 한국교총은 병을 진단해야 치료 방법이 나오듯 교육도 진단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평가 확대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전북 모주에서 일가족 5명이 보일러 가스 중독으로 숨진 데 이어서 포항에서도 같은 날 유사한 사고가 일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텔 투숙객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객실의 천장에 난 구멍 틈새로 가스가 스며들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가동 전에 다시 한번 꼭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5층짜리 모텔입니다. 지난 9일 5층 객실에 투숙했던 70살 A씨 등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 부검 결과 A씨 일행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하지만 객실 안에서는 난방 기기나 화로, 유서 등 아무런 흔적이 없었고 사고 하루 전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난방 보일러를 가동했는데 1층 보일러실에 가스 누출 탐지기는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연휴였던 사고 당일 이 모텔은 만실이었고 다른 객실에서는 비슷한 중독 사고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객실 천장에서만 사각형 구멍 틈새를 발견했습니다. 모텔 측이 3년 전 물이 새는 걸 확인하려고 뚫은 구멍이었습니다. 사고 객실 벽면이 보일러 연통과 옥상을 잇는 환기구였는데 경찰은 연통에서 샌 일산화탄소가 구멍 틈새로 유입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국가수능은 오는 14일 합동 감식을 통해 사고 객실로 일산화탄소가 들어가게 된 원인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20대 여성이 마약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가 승객과 기사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강아지의 가루약이라는 주장인데 경찰 검사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20대 여성 승객 A씨가 택시에 올라탑니다. 어서 오세요. 30여 분 뒤 택시에서 내린 A씨. 그런데 얼마 뒤 A씨가 택시기사에게 전화해 놓고 내린 물건이 있으니 하차한 곳으로 다시 와달라고 했습니다. 어디 자리에 놓으셨다는 거죠? 이 번호로 전화 드리면 안 될까요? A씨가 내리고 8분 뒤 다른 승객이 택시에 타고 혹시 뒷자리에 뭐 떨어진 거 있나요? 뭐 뒷좌석에서 하얀 가루가 든 비닐봉지를 찾아냈습니다. 약이요? 마약 아니에요? 기사는 황급히 경찰에 신고했고 파출소죠? 제가 택시기사인데 마약 같은 걸 하나 습득을 해갖고 신고하러 가려고 그러거든요. 경찰 간이검사에서 흰 가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연락을 받고 온 A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했는데 A씨는 백색 가루 봉지는 자기 게 아니고 두고 내린 건 강아지 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마약 검사 등을 포함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이 현금 다발을 자랑하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 집을 털려다가 엉뚱한 집 방범창을 자른 40대 2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동영상에 나온 유튜버 집을 찾겠다고 일주일을 헤맸다는데요.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서고 차에서 내린 남성이 구석으로 사라집니다. 10여 분 뒤 황급히 달려와 차를 타고 달아납니다. 지난달 25일 새벽 2시쯤 부산의 한 아파트 1층에서 40대 A씨가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A씨는 아파트 베란다에 방범창을 절단하려다 집주인에게 들키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힌 A씨와 공범 B씨는 현금 다발을 자랑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 동안 동영상에 나온 유튜버의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차량 노출을 우려한 A씨 등은 다른 차량 2대의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에 부착한 뒤 운전을 냈습니다. 하지만 엉뚱한 집을 유튜버의 집으로 착각하고 침입을 시도하다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범행의 표적이 됐던 유튜버는 자신의 집 모습이 나온 영상을 급히 삭제했습니다. 많이 무섭더라고 세상이. 와 진짜 무서운 사람이 많구나. 영상 받고 이제 좀 지우고 해야죠. 경찰은 온라인 방송을 통해 주거지나 직장 등 개인정보가 누출되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오늘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멈춰 서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최대 7만 원 부과되는데 3개월 계도 기간을 가졌지만 혼선은 계속됐습니다. 차순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는데도 그대로 지나친 차가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보행자가 건너려 할 경우는 차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거 그거 알고 계셨죠? 네. 까먹고 있었죠. 그 스티커 하나 발부하겠습니다.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 아니라 손을 들거나 발을 내딛는 등 건너려는 움직임만 보여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새로운 교통법규 단속 첫날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단속 첫날인데 혹시 알고 계셨나 해가지고. 몰랐습니다. 우회전할 때 계속 서면 되는 거냐 아니면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되냐 이런 부분이 헷갈렸는데 단속 첫날 적발된 운전자는 전국에서 75명.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것들부터 차근차근 홍보 궤도를 계속하면서 이제 단속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법 개정 후 계도 기간 3개월 동안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0여 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4% 줄었고 사망자는 40명에서 22명으로 44% 감소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예방 효과가 입증돼 계도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공공기관 직원의 근태 문제 많이 지적됐는데요. 저희가 일전에 단독 보도해드린 이 한국공공조직은행의 수장도 이 문제로 국감장에 섰습니다. 감사 기간 석 달 동안 정상 출근 시간인 9시에 출근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할 법도 한데 근태와 업무 수행은 별개라는 답변을 내놔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박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지부 감사 결과 강청희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간 오전 9시까지 출근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50일 중 1시간 넘게 지각한 날이 20일, 오후 6시 퇴근 시간 전에 퇴근한 날이 31일에 달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지문 인식기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기록한 것과 달리 강 은행장은 손으로 쓴 출퇴근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복지부는 강 은행장에게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임원 경고했고 강 은행장이 근무 시간을 준수했다고 허위 보고한 팀장급 직원 2명에겐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 은행장 근태 문제는 오늘 복지위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50일 중에서 정상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은행장부터가 근태가 엉망이니까. 근태도 직접 작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복지부가 감사하는데 자료 제출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 직원들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강 은행장은 업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근태 태만 문제하고 제가 업무 수행하는 문제와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작년 10월 임명된 강 은행장은 임기가 2년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일명 조폭 유튜브가 화제입니다. 모방 범죄 우려가 지적되는데 이 조폭 출신이 운영하는 한 유튜브에는 후원금만 수억 원이 들어올 정도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범죄 수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도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떤지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신이 가득한 팔을 드러낸 채 인터넷 방송을 하는 중년 남성. 90년대 경기도 광명 사거리파로 유명한 전직 조폭 A씨로 구독자가 17,000명입니다. 강도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재명을 다 가져갔고 나만큼 사람을 잔인하게 린치해본
구독자가 3만 명 가까운 유튜버 B씨 역시 90년대 후반 활동한 은퇴 조폭으로 과거 필로폰을 밀수하다 적발됐는데 마약 유통 방법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식으로도 경찰청이 파악한 조폭 유튜버는 모두 9명. 한 채널의 경우엔 후원금만 5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폭이 되는 방법에 대한 문의를 하면 답변까지 해주는데 문제는 현행법상 이런 조폭 방송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조폭 유튜버 현황이 최근 이제 5년에 걸쳐서 매년 이렇게 해서 지금 인원이 파악이 돼 있고, 네, 위법 행위가 이제 발견이 되면 저희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며칠 전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중국에 공장을 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국내 기업들에겐 이 조치를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하면서 일단 한숨은 돌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중국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죠. 유혜림 기자가 관련한 우리 기업들의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장비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미국. The United States has to lead the world in producing these advanced chips. This law is going to make sure that it will. 닷새 만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년간 별도 허가 없이 중국 내 생산시설에 반도체 장비를 공급받기로 협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LA 등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국내 기업에게 수출 중단을 통보하면서 비상이 걸렸던 우리 기업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1년 뒤가 더 걱정입니다. 유예가 끝나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추가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선 미국이 한국 기업에게 중국 내 사업 축소를 유도하는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제조 공백을 메꾸면서 효율적으로 이제 자국 미국 내로 제조 설비를 이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확실히 보이고, 반도체 패권을 놓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두 나라 사이에 낀 우리 반도체 산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쌀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축산식품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습니다. 저희도 이미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소위 의원 알박기로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되면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를 얻는 차원에서 당 회의에 농민단체 관계자들을 참석시켰는데 예상 밖의 비판에 진땀을 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오현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 단독 처리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하자 정의기억연대 보조금 유용 혐의 등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돼 출당 처리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안건위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수당과 그 외 의원의 3대3 동수로 구성, 4명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안건조정위에 민주당 성향의 윤 의원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무력화된 겁니다.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쌀의 공급 과잉을 심화시켜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를 덮고자 하는 법인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안건 조정이 불참을 비판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하는 취지보다는 양곡관리법의 개정을 좀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점이. 민주당은 앞서 당 최고위에 농민단체 관계자들을 참여시켰다가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쌀값 폭락의 원인 제공자는 2019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어설픈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며 이 문제의 도화선을 제공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개정안 처리를 알리는 차원에서 농민 목소리를 들으려다 비판이 나오자 수습에 애를 먹었습니다. 3분 발언 이런 자리를 저희가 한번 기획해서 만들어봤는데 첫날이라 또 처음이라 매우 어색하고 또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사흘째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집중 공격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주민은 혹독한 겨울을 견뎌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대교 폭발 용의자 체포 소식을 알리면서 배후가 우크라이나라고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변지영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최대 도시 르비우. 러시아 폭격에 변전소 4곳이 가동을 멈췄고 일부에선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도시의 30%의 전기가 끊겨 밤이면 암흑천지로 변합니다. 곧 겨울이 닥치는데 복구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시 당국은 주민들에게 땔감 준비까지 당부한 상황입니다. Ми маємо буквально тиждень-два, щоб підготуватися до осінньо-зимового опалювального сезону, враховуючи нові реалії. 러시아가 기반 시설을 집요하게 폭격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체의 에너지 시설의 3분의 1가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추위, 무기와 전술에 주민들에게 혹독한 겨울이 닥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Нету ни электричества, ни газа, ни воды, ничего нет. 오늘도 헤르손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폭발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추가 공습에 우크라이나는 반격으로 공세 전환을 노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는 크림대교 폭발 사고 용의자로 러시아인 5명과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인 등 총 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복 공습을 정당화하려는 듯 우크라이나 국방정보부가 배후라고 지목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K-드라마, K-팝 등 한국 콘텐츠 위상이 높아졌죠. 보는 눈이 많아진 것이기도 한데 세계 각국의 정서를 잘 보듬는 게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가수 크러쉬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공연 도중 팬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다 흑인 팬의 손만 지나쳤다는 건데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빠르게 퍼지며 인종차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크러쉬는 즉각 너무 가까이 온 팬들에게 안전 주의하라고 한 제스처가 거부처럼 비춰졌다고 사과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K-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생긴 해프닝인데 K 콘텐츠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넷플릭스에서 줄곧 1위를 달리던 드라마 작은 아씨들. 극중 대사에서 한국군이 베트공 100명을 죽였다라는 부분이 국민 정서를 건드리자 플랫폼에서 아예 삭제됐습니다. Bộ phim này nhiều lần nhắc đến lịch sử Việt Nam với các nội dung sai lệch, các tình tiết lịch sử bị xuyên tạc và đưa vào trong phim một cách gượng ép bất hợp lý. 국내에서 1000만 관객을 달성한 범죄도시2는 베트남에선 상영을 못했고 인기 드라마 수리남은 정부 차원의 항의까지 있었습니다. K 콘텐츠 부상 자체가 문화 다양성을 상징하는 만큼 타문화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미권보다 인구가 비영어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OTT 시대에는 제3세계나 다인종, 다문화적인 요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한류에 대한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프로야구 KT가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LG에 역전패해 내일부터 벌어지는 기아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키움의 이정훈은 올 정규 시즌을 타격 5관왕으로 마쳤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KT가 5대4로 한 점 앞선 9회 말 수비. KT의 마무리 김재윤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만루 상황에서 최은성의 희생 플라이로 5대5. LG 주장 오지환의 끝내기 안타에 KT는 2022 정규 시즌을 4위로 마감했습니다. 시즌 최종전에서 3, 4위 자리가 뒤바뀌면서 준 플레이오프 직행팀은 키움이 됐습니다. 내일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시작으로 2022년 가을 야구가 막을 올립니다. 4위 KT는 소영준, 5위 기아는 숀 놀린을 선발 투수로 예고했습니다. 4위 KT는 와일드카드 결정전 2경기 중 1경기를 이기거나 비기면 준 플레이오프 무대에 오릅니다. 5위 기아는 2경기를 모두 이겨야 진출할 수 있습니다. 올해 프로야구 정규 시즌은 SSG가 처음부터 끝까지 1위를 유지하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으로 빛났습니다. 개인 기록에선 키움 이정우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타율과 타점, 안타, 출루율, 장타율 등 타격 5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해 사상 첫 부자 MVP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습니다. 스토브리그도 벌써부터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두산은 김태형 감독과 재계약을 포기했고 이승엽 KBO 홍보대사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인권 감독은 NC의 사령탑을 맡았습니다. TV조선 송민혁입니다. This is your last chance. After this, there is no turning back. 선각자 모피어스가 구원자 네오에게 약 2알을 내밀며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You take the blue pill and believe whatever you want to believe. You take the red pill and I show you how deep the rabbit hole goes. 네오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빨간 약을 집어삼킵니다. 할리우드 스타가 옛 연인과 조우합니다. 둘은 삶의 갈림길마다 함께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의 날개를 펴니다. 꿈을 이룬 대가로 잃어버린 사랑을 돌아보죠. 사람은 일생에 한두 번 결정적인 기로에 섭니다. 그렇게 지나온 길을 시인은 뼈아프게 후회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 완전히 망가지면서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가는 것. 나에게 왔던 사람들 모두 떠났다. 나아가 시인은 고백하고 참여합니다. 내가 자청했던 고난은 누구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나를 위한 헌신이었다고. 한낱 경쟁심, 파워 같은 것이었다고.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장관 자리를 끝까지 고집한 것을 자책하고 자성했습니다. 나와 가족이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런 형극의 길, 멸문지화의 상황이 벌어지리라 상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에도 고통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시련과 환란에 있고 목에 칼을 차고 발에 족쇄를 차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들이 한순간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뉘우치고 책망한다고 밝힌 데 이르러서는 그에게서 볼 수 없었던 회환 같은 게 느껴집니다. 모든 옳고 그름을 떠나 보다 인간적인 연민을 부른다고 할까요? 그는 조국 사태 초기부터 이런 말로 맞서곤 했습니다. 맞으며 간다, 직진한다, 비 오면 비 맞는다. 정경심 교수 1심에서 유죄가 났을 때도 사과하지 않고 글을 올렸습니다.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다. 더 가시밭길을 걷겠다고 했습니다. 그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그는 이제 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엔 정 교수 형 집행 정지에 감사 인사를 올리며 아내의 치료와 요양에 집중하기 위해서 SNS를 접는다고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후회해봐야 소용없다지만 후회한다고 늦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좌절과 부정이 아니라 참회와 긍정입니다. 그의 때늦은 후회에 담긴 속마음을 다 읽어내긴 어렵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진솔한 고백과 참회로 이어진다면 아주 가치 없는 일은 아닐 듯합니다. 10월 12일 앵커의 시선은 뼈아픈 후회였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안개가 점차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200m의 앞을 보기 어려운 곳도 있겠는데요. 출근하실 때 차간거리 넉넉하게 두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도 함께 사라지겠고요.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기온도 오늘보다 올라서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내일 서울과 청주가 23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부산과 광주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 보통 이맘때의 가을 날씨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다시 때이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2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